이방을 같이 이방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강의할 내용을 올려줬을 동영상. 근데 사실은 그게 작년에 했던 건데 그거라도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저라도 안 봤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동영상 자료 올려놨지만 그 부분, 이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계량모형 같은 걸 활용해서 어떤 걸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량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석했던 거는 양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오늘 보는 거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양적인 자료가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형에 포함시켜서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중간고사를 지났을 때 중간고사 때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양적인 자료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걸 주로 했는데 사실 에너지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많은 통계 자료를 보면 그 통계 자료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계량경제학을 사실은 계량경제학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현실에서 사실은 뽑아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올바른 정책이라든지 기업체 전략을 세우는가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좀 약간 우리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제가 오늘 어떤 자료를 오늘 이거 며칠 잘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에너지 소비를 보통 GDP나 이런 걸 나눠서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 원단위가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거를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거는 에너지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면 사실은 그 원단위가 높다는 다른 나라에 높다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냥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랜저를 한 대 생산하고 페라리나 이런 거 어디에서 이태리 자 이태리에서 페라리를 한 대 생산한다고 해요. 그 그랜저 한 대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투입량하고 페라리 한 대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투입량이 같다고 할 때 부가가치당 그 에너지 투입량을 비교하면 그랜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차값이 부가가치가 페라리보다 훨씬 작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랜저 한 대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량이 진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베이스가 부가가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보를 단순히 원단위 정보 그것만 단순히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비효율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흔히들 어떤 식의 오류를 많이 범하냐 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가 높으니까 에너지 효율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선 예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브랜드 생산하는 에너지 원단위가 페라리 생산하는 보다 이게 원단위가 높으면 부가가치가 작아서 그런 거지 에너지 소비를 비효율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에너지 원단위가 높기 때문에 그건 에너지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해서 원단위 낮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다고 하면 이게 잘된 정책인지 그냥 우리가 겉으로 지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한 게 진짜 그게 우리가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 사실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브랜드 한 대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에너지 투입량이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못지않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 에너지 투입을 해가지고 한 대를 생산한다고 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예산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 이상의 효율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랜저 한 대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에너지를 보지 말고 우리가 그랜저를 생산하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거는 수율을 보자면 한 110대 생산을 하니까 10대는 불량이 나오고 100대만 판매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에너지 효율 투자를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수율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전체적인 에너지 투입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10대 만들어서 10대가 불량이 돼서 100대만 판매하는 것보다 한 108대만 생산해서 8대 정도가 불량이 나오고 불량률 계산하는 거죠. 100대를 그냥 판매한다고 하면 2대 불량률을 줄이는 게 에너지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보다 이쪽 수율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어진 통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그냥 비판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맥락,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보를 통계에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세웠을 때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계량 경제를 배우면서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어떤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회사의 어떤 전략을 제시할 때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개수 추정하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게 진짜 올바른 판단 하에서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건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이런 우리가 어떤 대량 경제의 방법론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우리가 다룰 때는 항상 내가 왜 이런 통계를 다뤄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목적을 잊지 말고 사실은 작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IEA에서 매년 월드에너지 제안으로 발견하신 단계에는 전망을 하는데 IEA 재작년인가 거기 한국 사람이 하나 장기 전망 작업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깊숙이 관여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매년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번 전망은 특징이 뭐고 이런 거. 그 친구가 그 전에 한번 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IA에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는 이제 통해서 효율 개선을 하는 거는 거의 같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 개선 투자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분량 개선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하는 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쪽 연구를 좀 요즘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계량국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근저에 있는 목적을 항상 잊지 않고 연구를 하셔야지 잘못된 판단할 실수를 할 확률을 줄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질적인 정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봤던 통계 자료는 다 양적인 거예요.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양적인 어떤 값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인데,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거는 남녀 성별에 따른 어떤 차이 이런 것도 중요한 분석 대상일 수 있고요. 인종, 산업이라든지 산업이 10개의 산업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산업하고 두 번째 산업 사이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거, 지역, 학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에너지에서 많이 보는 질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거는 에너지 소비는 계절적인 변동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고, 저녁 같으면 겨울에 여름에도 좀 소비가 늘어나고, 계절적인 소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절적인 어떤 차이를 보고 싶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것 이런 자료들은 어떤 양적인 어떤 통계로 표현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질적인 정보라고 이런 질적인 정보를 모형에 고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범위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변수는 종속 변수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선형 변수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범위 변수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한 개의 범위 변수가 선형 변수로 이용된 경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이제 시간당 임금은 교육 연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시기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임금 베타 1이라는 게 플러스 A 값을 낳는다고 하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높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럼 동일한 교육을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임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고 싶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여기 피메일이라는 거를 범위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범위 변수를 이용해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 변수는 피메일이라는 범위 변수의 값이 여자인 경우에는 2를 주고 남자인 경우는 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식이라고 하면 여기 임금이 있고, 이거는 상수항이 있죠. 그리고 여기 성을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교육 변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샘플을 뽑았을 때 첫 번째 사람의 임금은 W1이고 상수항은 다 1인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여자인 경우에는 2를 주고 남자인 경우에라고 하면 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연수는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면 10. 두 번째 사람은
상수항은 항상 1이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관측된 표본은 남자다 그러면 0을 주고, 뭐 교육연수가 뭐 9면 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 관측지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 1이 될 거고, 여기는 여성일 경우에 1이고 남성일 경우에 0의 값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교육 받은 그 횟수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값을 모순 값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중간고사 중간고사 과제 하고 보니까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추정하고자 했던 그 내용 그거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단순한 거긴 하지만 그냥 그걸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본 거하고 다르니까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조금씩 심화시켜서 좀 개발을 하면 그게 이제 논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이 돼 있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추정을 해보면 이러한 모수에 대한 추정치들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델타 제로 이게 여성일 경우에 만약에 남성이라고 하면 이게 0이 되잖아요. 0의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델타 제로 곱하기 0이 되잖아. 그럼 이 항목이 아예 딱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성일 경우에는 델타 제로 플러스 델타 1 플러스 U가 될 이거는 뭔지 추정되면 없어지는 거고, 여성이면 필력이 2대 값이 들어가니까 델타 제로 플러스 델타 제로 플러스 델타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차이를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성의 경우 추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앞에 추정을 해보니까 이 델타 제로가 마이너스 값을 받는 경우에 이거 델타 제로가 이 높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델타 제로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델타 제로 플러스 델타 제로는 델타 제로보다 작은데 절편이 끊죠. 두 개의 직선식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베타 1이라는 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같은 걸로 앞에 식에서 지금 남성하고 여성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는 거라고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동일하죠. 이 베타의 값은 이거만 이게 남자인 경우하고 여성인 경우에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교육 연수에 따른 거는 이 기울기가 되는데 그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동일하죠. 차이는 이 절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절편의 차이는 이 델타 제로의 값이 어떤 값을 보이냐 그에 따라서 결정됐는데, 여기서는 델타 제로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 절편의 값이 여성일 때 남성일 때보다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기울기가 같으니까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교육 연수고 이게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면 교육 연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항상 남자가 여자보다 이만큼 임금을 더 받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우리 직장은 남자하고 여자 사이의 임금이 차별이 없는지 그런 걸 만약에 분석해보고 싶다고 하면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이 델타 제로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단순하게 그 임금을 결정짓는 그 설정 변수가 교육 하나만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성 사이의 임금 그 차이가 사실은 이 교육 이외의 다른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전체를 요 차이를 남성하고 여성 사이의 임금 그 성에 따른 차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같은 교육 연수인데 남자가 그 경력이 더 오래됐다고 하면 임금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요거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데 임금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나서도 이 뒤에 뭐 그 임금을 결정하는 교육 변수에 무슨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근속 연수라든지 뭐 다른 변수들 다 끄집어냈었는데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게 단순히 성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더미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는 어떤 그 수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의 그 변수들이 어떤 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피선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미 변수를 집어넣어서 모형을 설정할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건 어떠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임금은 여기 남성 더미, 여성 더미, 그리고 교육 연수 다 집어넣고 추정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일이라는 이 더미는 남성일 때는 1의 값을 주고 여성일 때는 0의 값을 주는 거고 피메일 더미는 여성일 때 1의 값을 주고 남성일 때 0의 값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일하고 피메일을 더하면 다 1의 값이 되는 거고 전부. 그거는 상수항의 이거하고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남성 범위를 같이 넣는 걸 고려한다고 하면 이 여성일 때는 남성은 0이고 여성 값이 0일 때는 남성이니까 1이고 이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다 1이 되죠. 그거는 이 상수항의 값하고 정확히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다중공성성, 완벽한 다중공성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형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미 변수를 쓸 때는 이 해당하는 그 변수에 대해서 그게 이제 카테고리가 두 개, 남성과 여성이면 두 개잖아요. 뭐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계절 같으면 분기를 본다고 하면 아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네 개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지.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항상 생략을 해야 돼요. 다 그거를 포함시키면 더했을 때 이 일의 값을 다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형을 설정하면 그 다중공성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추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더미 변수를 이용할 때는 항상 한 개의 카테고리는 생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메일이라는 더미 변수를 썼다는 거는 남자가 기본 카테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남성일 때 0이잖아요. 0이면 이 전체 이 항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베타 제로 값만 절편값이 되는데 그건 남성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기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남성 더미를 썼다고 하면 이건 여성이 기본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는 빼고 나머지를 더미 변수로 써야지 된다는 것.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완전한 다중공존성 문제가 발생해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두 개를 다 쓰고 또 다중공존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상수항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썼을 때 다중공존성에 문제가 되는 거는 메이하고 프리메이를 더했을 때 이게 상수항하고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걸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을 하면 다중공존성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것보다는 어느 하나의 카테고리를 빼고 하나만 가지고 더미 변수를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양적인 정보랑 질적인 정보의 구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예? 양적하고 질적 예. 정보가 헷갈리는데 예. 이게 양적인 정보는 이렇게 이렇게 선으로 다 구분할 수 있어서 양적인 정보는 값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질적인 정보라는 건 우리가 그 값의 크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 이런 것처럼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질적인 정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A하고 F 학점이 있는데요. A하고 F 학점이라고 써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 네, 이게 근데 결국에 1점부터 90점, 100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싶어가지고. 이거 학점이요? 네.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모형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A 학점이면 뭐 그래서 90에서 100점이고 B 학점이면 80에서 90점이다. 그게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값을 같은 거를 우리가 해서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때도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건 좀 뒤에 지금 비슷한 사례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는 이제 뭐죠? 신인도 뭐 이렇게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제 뭐 얘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학점의 어떤 값을 구현을 해서 양적인 정보로 변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사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질적인 변수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추정한 그런 결과인데 임금 방정식을 추정한 거예요. 임금 방정식, 임금은 교육 연수나 경력이나 이거는 근속 연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고 근데 남성하고 여성 사이에 임금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추정을 해본 거예요. 데이터 샘플 데이터 526개. 그래서 추정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표준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를 이걸로 나눈 게 t값이에요. 그러면 t값이 우리가 배웠죠. 2보다 크면 대충 유의하다. 또 우리가 이걸 0이 아니라는 가설론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거는 값이 보면 이게 이제 더미 변수인데 추정치는 1.82이고 이 표준 오차는 0.26이니까 이걸 나누면 2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0이 아니라고 이 숫자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하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보면 대충 다 통계적으로 다 유의한 걸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면 교육 연수나 경험이나 근속 연수가 같은 조건의 남성 여성의 임금을 비교해 봤더니 시간당 여성이 남성보다 1.81달러 적게 받는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 저자는 이 결과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되고 있으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붙는 이 오차항 이거 외에 임금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요인에 의해서 남성 여성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 특별히 더 그 임금 그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선임변수가 뭐가 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남성 여성 사이에는 임금 차별이 있다고 보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죠. 그래서 더미 변수를 가지고 이러한 이제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그런 어떤 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변수들의 어떤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가 더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임금을 설명하는 다른 변수를 다 뺐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시간당 임금이 2.51달러 작다는 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작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더미 변수를 이용해서 평균의 차이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남성하고 여성 데이터를 따로 놔서 남자의 평균, 여성의 평균에서 비교해 보면 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남성 평균 그 임금을 구하고 여성의 평균 임금을 구했더니 뭐 남자는 뭐 시간당 10불이고 여성은 뭐 시간당 8불이나 이렇게 해서 남성이 한 2불 많다. 근데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냥 그건 평균, 단순 평균 비교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검증, 그것도 따로 해서 검증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죠.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2.5달러 더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건 뭐 그 편의를 통해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그 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직업훈련 시간과 지원의 성과 이제 이거는 어떤 기업에 그 지원을 정부가 뭐 지원을 해주면 그 기업이 그 노동자들 직업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영향을 주는지 뭐 안 주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지원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지원액이 있다고 하면 지원액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더미 변수가 아니라도 사실 되는 거죠. 근데 통계가 지원을 해줬는지 예스 아니면 뭐 두 개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더미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당 직업훈련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종속 변수 다 여기에 앞에는 이제 로그가 없었는데 만약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로그의 차이는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값을 하는 건데 집값에 결정하는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택 콜로니 양식을 나타내는 범위에서 우리랑은 좀 다른 거를 콜로니 양식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이라고 하면 콜로니 양식을 취한 주택의 경우 0.054만큼 이 절표값이 더 커지니까 그거는 이게 차이가 변화율이기 때문에 5.4%만큼 콜로니 양식을 취한 주택이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임금이 5.4% 더 높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로그가 취해져서 그거는 변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환시켜서 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로그 변수가 없다고 하면
5.4%가 아니라 0.054만큼 더 많은 거죠. 근데 이 0.054가 얼마만큼 차이인지는 이 가격, 이 단위에 따라서 이게 뭐 만불 단위라고 하면 곱하기 0.054 해서 540불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그 정도 의미인 거고요. 이제 더미 변수를 여러 개의 본 거예요. 두 개를 보면 하나는 여성, 남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혼인한 경우, 미혼인 경우. 그래서 더미 변수 여기 이제 결혼한 남성, 여기 결혼한 여성, 싱글 여성.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를 기준이 되는 거는 활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저기는 싱글 남성이에요. 싱글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더미 변수로 해서 그러한 그룹 사이에, 카테고리 사이에는 임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로그 웨이지이기 때문에 이것들 변화율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결혼한 남성의 임금이 이건 또 21.3% 더 높다는 거고,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이 추정 결과를 보면 결혼한 여성의 임금은 19.8% 낮고,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같은 싱글인 여성의 경우는 11.01% 임금이 낮다는 거죠. 이 결과를 보면 결혼한 여성의 임금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것처럼 이제 추정되어요. 뭐 이거는 하여튼 결과를 놓고 너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학점 말씀드렸을 때 이 경우는 이제 도시의 신용등급과 도시 채권 수익률과 관계를 분석한 거예요. 어떤 도시의 채권 수익률은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 도시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신용등급은 뭐 0에서 4까지 축소해서 뭐 가장 불량한 걸 0을 주고, 그 다음 1, 2, 3, 4는 굉장히 신용이 제일 높은 걸 나타내는 그런 어떤 척도 변수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첫 번째 도시의 채권 수익률은 이게 MBR1이라고 할 때, 이거가 첫 번째 도시는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아서 0이라는 값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용이 높아서 3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정했을 때 이 추정치가 의미하는, 이 개수값이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경제에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신용 등급이 제일 낮은 CR0라고 합시다. 그게 0이고, 이게 이제 CR1은 그 다음으로 신용 등급이 좋은 거고, 여기 이제 CR4가 제일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도시의 저기라고 하면 이 더미 변수로 모형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 등급이 1등급인 그룹은 2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다 0을 주고, 이거는 신용 등급이 2인 도시는 2를 주고 나머지는 다 0. 이거는 신용 등급이 3인 도시에만 2의 값을 주고 나머지는 다 0. 그런 식으로 더미 변수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추정을 하면 이 추정값들이 의미하는 바는 확실하죠. 이거는 기준이 신용등급이 0인 도시와 비교해서 신용등급이 1인
도시의 채권 수익률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델타 값이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성적 같은 그런 변수를 이렇게 이런 척도 중간 값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F를 기준으로 해서 D, C, B, A 이런 식의 그 더미 변수를 활용을 해서 추정할 때 F인 그 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D인 학생이 여기 분석하는 건 여기 임금이라고 할까요? 임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실은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해석하기도 편하고 모형을 적절하게 설정했다고 볼 수가 있죠. 질문이 있는데요. 예. 더미변수 종류가 두 종류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여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신용 등급이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 뭔가 더미변수 하나를 빼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남자 여자에서도 하나 빼주고 여기서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기준이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임금이라고 합시다. 임금할 때 남자, 여자 그리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볼 때 남자, 여자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상수를 넣는다고 하면 더미는 여성 변수만 넣을 수밖에 없죠. 신용 등급을 5등급이라고 하면 다 쓰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제일 나쁜 신용 등급을 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쓰는 거죠. 그럼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신용 등급이 제일 나쁜 남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을 우선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모형을 설정할 때 내가 기준을 뭐를 삼을 것인가 먼저 정하고 하는 게 좋죠. 그게 제일 비교할 때 그 기준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한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나중에 제가 사례 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절편의 값만 가지고 봤는데 사실 거미 변수는 이 기울기는 같고 절편만 차이가 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울기에는 어떤 영향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절편의 값만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더미 변수라고 하면 이 교육 연수에다가 이 더미 변수를 곱하면 이거는 기울기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크다고 하면 0보다 크다고 하면 그 남성보다 여성의 이 기울기가 큰 거거든요. 교육 연수가 많아질수록 여성 임금이 훨씬 빨리 상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남성에 비해서. 다음 그림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 앞에 식에서 기울기 너비까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이냐 하면 여성이 임금선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남자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절편 더미는 이게 델타 이게 델타 제로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제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편은 여성의 임금은 이 종축을 더 낮은 선에서 끊고, 근데 이건 기울기를 보면 여성이 더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델타 완도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게 델타 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이게 그때 이 교육의 여성의 경우는
이게 베타 1 플러스 델타 1이 그 연수에 따른 그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개수값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그림에서는 델타 1이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더 완만한 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델타 1이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성은 교육을 받을수록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임금 남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추정 결과가 나왔냐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을 내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 부모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자아이를 지금 여자아이가 있어요. 자녀 중에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는 아무리 교육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얘한테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남자보다 항상 교육을 많이 시킬수록 같은 그 교육을 받은 남자에 비해서 임금 차이가 더 확대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얘한테 계속 얘를 교육을 대학원 더 그 이상의 공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를 보면 만약에 추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내가 여자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면 얘를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취업시키는 것보다 공부를 더 시켜서 취업을 시키면 남자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추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질적인 정보, 실제는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를 현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그거는 실제로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인데, 여기 보면 절편 종축을 끊는 거를 보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2.7% 낮은 데서 끊는 걸 나중에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이게 교육 연수와 관련해서 추정치를 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데 남성보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수록 임금 차이가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추정치이고 이게 표준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T값을 구해보니까 T값이 어때요? 이거는 1초가 2보다 훨씬 작아. 이것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0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면 남성하고 여성 사이에는 임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T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추정해서 보니까 가설 검증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남성, 여성 임금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냐? 사실 딱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중공정성 예를 봤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사례를 보여준 게 완벽한 가중공정성 있을 때는 별 추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높은 가중공정성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R스퀘어는 높았는데 T값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공정성,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T값이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거는 여성하고 이거 질적인 변수지만, 그리고 이거는 교육연수하고 여성을 곱한 그런 변수지만, 이 사실은 두 개의 값이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여성 밑에 1을 주고 나머지 때 0이고, 이거는 그럼 여성일 때 1이고 남성일 때 0이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일 때 0이면 둘 다 0이잖아요, 그죠? 이 범위 변수 0을 놓으면 그러니까 그 범위 변수 0이 여기 이게 휴메인이 0일 때는 여기도 0이니까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죠. 그게 쭉 되겠지. 남성 경우는. 근데 만약에 이게 1의 값일 때는 1일 때 이게 뭐 10년 교육을 봤으면 10이 되고 뭐 11년 교육을 봐서 11년이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대충 보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값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이 두 변수의 t값이 낮았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결과라고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죠. 한 가지 방법은 진짜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러니까 남성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을 하고 여성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 식이라는 게 그러면 추정식이 임금 남성의 이 추정식 이게 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교육 남성의 교육 연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여성의 임금 이건 알파로 합시다. 데이터를 완전히 그냥 두 그룹으로 나눠서 추정을 해보면 해서 이게 다른지 이 추정치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한 식에서 범위 변수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 경우는 표본수가 526개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표본수가 작다고 하면 표본수가 작은 경우에 그걸 두 그룹으로 나누면 한 그룹에 포함되는 표본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표본수가 작으면 이런 통계량 검증하는 게 다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통계량을 우리가 T값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검증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뭐 30개 이상 표본이 돼야지 그것도 작은 편이지만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거를 통계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표본 이거는 지금 상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표본이 많아서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시계열 자료 같은 거는 우리가 의미 있는 시계열 자료를 그래서 연도별 자료 같으면 100년, 1000년 이렇게 우리가 통계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통계에 구축된 게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한 20,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또 만약에 둘로 나눈다고 하면 한 그룹의 통계 관측치가 1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추정한다고 하면 이 가설 검증하는 게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의적으로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 하나의 범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걸로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결과들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될 거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범위 변수를 지금까지는 종속 변수에만 썼잖아요. 종속 변수 설명 변수로만 우리가 썼는데 종속 변수에도 범위 변수를 쓸 수가 있죠. 이 y를 1하고 0의 값을 주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모욕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여기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기혼 여성인데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이면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면 0의 값을 주고, 그게 이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그 주요 변수로는 연간 가구소득 중 여성소득 이외의 소득, 부부면 남편 소득이 얼마나 큰지, 그 여성이 그 교육을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 경험이 있는지, 경력 있는 여성인지 아닌지,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와 다른 얘기고, 그 여성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거는 6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변수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주요한 설명 변수라고 해서 이제 요거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경우를 하는 거죠. 여성 외의 소득이 높으면, 그러니까 남편의 소득이 굉장히 높으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숫자가 참여를 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 하는 그 비율이 좀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여성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면, 뭐 대학원을 졸업하든지 많이 받을수록 결혼을 했어도 직장을 갖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경력 이거는 뭐 경험에 따라서 이게 치고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참여를 좀 적게 한다는 의미죠.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면 노동시장 참여 적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종속 변수도 범위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선거에서도 활용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좀 정당이 좀 그렇지만, 뭐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다고 하면 공화당을 1의 값을 주고 민주당을 0의 값을 뭐 주든지, 그건 뭐 바꿔도 상관없어요. 소득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당신 소득은 얼마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추정해 봤더니 뭐 공화당에 1의 값을 주고 민주당에 0의 값을 줬는데 이 설명변수로는 소득이 플러스의 값을 보인다.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득이 낮을수록 뭐 민주당.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종속 변수가 어떤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그런 그 형태만을 우리가 놓고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범위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일단 뭐 이 정도만 하고, 이거는 교수님 저 아까 거 질문 하나. 범위 변수가 Y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저기 0,1이잖아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안 하고,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죠. 확률이 낮아지는. 플러스면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참여를 더 한다는 거죠. 근데 저때 해석을 0.0이면 그럼 얼마나 미참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퍼센트 이게 1.6%. 아, 0이 그거는 1.6%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계량 가지고 분석하는 게 너무 문제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0의 값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사전에 또 0,1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0의 값이 최저값이고 맥시멈 값을 주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기기 보급률 같은 경우는 사실 100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한 집에 TV 같으면 한 집에 2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보니까 2 이상은 없다 하면 맥시멈 2의 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0하고 2의 값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는 지금 0하고 1이고 그 사이에 이 추정치들은 다 직선에 선형관계잖아요. 그걸 이렇게 소득이 따질 때는 완만하게 보급률 증가가 어느 수준이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또 증가 보급률이 또 그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곡선의 형태죠. 그 형태를 사전적으로 주고 이제 추정하기도 하고 가정기기 보급률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게 뭐 콤페레츠 양식이니 뭐 로지스틱이니 커브니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거는 아예 사전적으로 그 곡선의 형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이렇게 이제 맞춰서 이렇게 이게 급격하게 가는지 아니면 완만하게 가게 되는지 그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잠깐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싶은 사실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 가지고 보는 게 뭐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에 쓸 겁니다. 제가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엑셀 데이터셋을 드리고 어떤 거를 추정해봐라 그런 식의 과제를 드릴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 그 전력 소비량, 연도별 전력 소비량하고 이건 이제 평균 판매 단가 그리고 이건 GDP 그리고 실제 전력 가격은 이 명목 가격을 물가로 나눠져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왜 실질 가격을 쓰냐 하면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명목 가격 이런 것 추정할 때 명목 가격을 쓰지 않고 실질 가격을 쓰는지는 한번 왜 그렇게 쓰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다 실질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 가격을 구해서 그거를 로그 변수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에다 로그를 취하고 더미 변수를 이제 하나 해봤어요. 이거는 앞에서는 뭐 여성, 남성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지금 여기부터 2012년부터 더미를 준 거예요. 2012년 이후에는 다 1이라는 더미를 줬는데 그거는 데이터를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소득이고 이게 전력 소비예요. 이건 GDP. 우리가 GDP하고 전력 소비 사이의 관계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포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완만하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시점을 중심으로 이게 패턴이 좀 바뀐 거 아니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더미 변수를 활용을 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그림을 여러분 항상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한 게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훨씬 더 이게 뭐 빨리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 경우도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가다 여기 완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요 구간이 살짝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모형에서 처리하느냐 그건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이렇게 비슷하게 갔는데 그 이후에 좀 바뀐 것 같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2012년 이후에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해서 더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x1하고 더미 변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절편값이 아니라 기울기도 차이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B메일하고 교육연수를 곱한 그 경우를 봤잖아요. 그건 마찬가지고 이거는 GDP하고 더미 변수를 이제 곱해서 기울기가 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소득, 그러니까 GDP의 기울기가 변하는지 가격의 기울기가 변하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먼저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전력 소비는 이건 소득이고 이건 실질 가격에 대해서 소득 탄성치는 1.15가 나오고 발탈액성은 0.22. 그래서 가격이 10% 증가하면 전력 소비가 2% 감소하는 걸로 추정이 된 거죠. 이거는 소득이 10% 증가하면 전력 소비는 11.5% 증가하니까 이건 소득보다 전력 소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고, 이거는 이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을 중심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처음에 절편 그래서 2011년까지는 0의 값을 주고 2012년부터 1의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좀 바뀌었죠. 이게 소득의 탄성치는 1.1이 되고 가격 탄성치는 0.37로 마이너스 0.38로 좀 벌어졌어요. 절편의 이 배수값은 플러스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더해주면 2012년 이후에 그 Y축을 끊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이게 소득이고 전력소비라고 하면 2012년 이후에는 그 이전 거 데이터를 쓴 거보다 높은 데서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 그림으로 그려볼 것도 없이 사실 이 T통계량이 낮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뭐 변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걸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이게 T통계량이 2보다 크면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결과는 하여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고 여기가 전력소비라고 하면 앞에 이거는 이제 전체 기간을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추정됐다고 합시다. 이거를 첫 번째 추정 결과. 이거 우리가 더미를 썼을 때 보면 2012년 이후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기울기는 더 가파라졌어요. 그죠? 기울기는 이게 제가 가격 기울기만 했는데,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게 플랫해졌잖아요. 그죠?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위에서 찍힌 거잖아요. 이게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는 이렇게 만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2012년 이후에 추정 결과를 가지고 직선을 그려보면 이 전체 기간을 한 것보다 절편은 더 높은 데서 지키고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이런 결과. 근데 진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보니까 T통계량이 이게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T통계량이 2보다 훨씬 큰 값이었다고 하면 2012년 이후에는 이게 그 소득 탄력성이 더 완만해진 걸로 변화됐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짧은 데이터 가지고 추정한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검증한다는 게 이게 몇 개 안 되잖아요. 17개, 16개, 17개 뭐 그 정도인데
이거를 그나마 그 다이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범위 변수를 하나 추가하면 다이도를 하나만 잃지만 이 두 기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두 그룹을 나눠서 하면 이건 뭐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더미 변수를 많이 활용하죠. 그러면 전체 기간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뒤에는 이거는 절편 더미만 본 거고, 뒤에는 이제 기울기 더미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소득에 대한 그 기울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거는 가격에 대한 기울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본 건데, 이렇게 까지 하니까 이 티통계량들이 이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과 관련된 그 티통계량 의미가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티통계량이 나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서 이 결과가 우리가 더미 변수를 쓰지 않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그 추정 결과에 비해서 사실 좋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또 굉장히 많이 추정을 해본 다음에 그 추정 결과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추정 결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추정 결과에 나온 그 추정 개수를 가지고 보고서나 이런 거 쓸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기울기 더미 하나, 가격 기울기 그 앞에서 가격 기울기는 이 더미 쓴 거는 그 티통계량이 작으니까 그거 빼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보다는 약간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가격 탄성치는 티통계량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부터 구조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찍어보니까 그게 중간에만 살짝 튀고 나머지 전체 기간이 같다고 하면 범위를 주는 구간을 바꾸는 거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한 2010, 한 2, 3년으로 그 구간만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 특히 이제 그 시계열 자료 가지고 분석할 때는 크로스섹션 평단면 자료 가지고 할 때라는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범위를 줄 구간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연도별 자료고, 연도별 자료는 문제가 이 시계열이 짧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기 데이터를 월별 데이터 쓰면 더 좋고, 그래서 분기 데이터를 씁니다. 근데 월별 데이터를 쓰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월별 데이터는 GDP 데이터가 없어요.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GDP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이거는 뭐 한국은행에서 담당 과장이 얘기해 주시는데 산업생산지수를 가지고 쪼개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산업생산지수가 그나마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월별 데이터, 한국은행은 사실은 월별 GDP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월별 GDP는 어느 나라도 월별을 안 하고 분기하고 연간으로만 발표하거든요. 근데 월별이 있으니까 분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걔네들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쓰긴 할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공식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승인하는 공식 자체 분석할 때만 활용을 하고 공표를 안 하는 거죠. 공표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산업생산 지수를 활용을 해서 월별 데이터로 바꿔서 쓰는 게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거나 정확한 GDP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로 하면 분기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게 표본수를 늘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수정해 봤는데 기본 모양이에요. 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어때요? 가격 탄력성, 이거 소득 탄력성은 약간 낮아지고 가격 탄력성 플러스로 됐는데
T 통계량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그럼 왜 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저런 모양이 나타났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가격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뭐 계속 뭐 오르든지 뭐 하락하든지 보통 그 추세를 가지고 쭉 변하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 거고요. 소비량은 분기별로 그 여름에 늘었다가 가을에 줄었다, 겨울에 다시 늘었다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하거든요. 연간 자료는 그거를 다 중화시켜서 되는데 분기 자료는 그게 중화되지 않고 분기 자료 특성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분기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네. 여기 이제 분기 범위, 그러니까 이건 1분기에는 2를 주고 나머지 분기에 다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이건 2분기 더미는 2분기에만 2를 주고 나머지는 다 0. 3분기 더미는 3분기에만 2를 주고 나머지는 0. 4분기 더미는 4분기에만 2를 주고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해서 더미를 주어서 추정을 해보면 이거는 근데 여기 분기 더미만 붙인 거를 제가 안 돌렸네.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음에 해볼게요. 그러면 하여튼 분기 더미를 집어넣어서 하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소득하고 그 가게에 대한 정편 더미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분기 더미를 이렇게 사실 집어넣으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여기는 보면 이렇게 더미를 넣으니까 T통계량이 다 좋아졌잖아요. 가격도 가격에 대한 T통계량도 유효한 거 나오고 개수값도 제대로 나오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소득하고 가격만 쓴 거 가지고 했을 때는 추정 결과가 별로 안 좋았는데 더미 변수를 쓰니까 추정 결과가 훨씬 더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더미 우리 에너지에서 많이 쓰는 거는 특히 이제 분기 더미 같은 거. 왜냐하면 NSB는 개별적인 소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계절 더미를 1분기, 2분기, 3분기 더미만 썼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를 기준으로 4분기 이 값이 이 y 절편이 이게 4분기의 값인 거죠. 1분기 값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고. 근데 보면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4분기보다는 1, 2, 3분기가 기본적으로 소비량이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2분기는 3분기 하나는 좀 마이너스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이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잖아요. 2분기는 T값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았어. 읽기가 좀 2분기가 4, 5, 6월 4, 5, 6월은 많이 틀리는지 좀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T값이 안 좋으니까 1분기하고 3분기만 쓰고 2분기 빼는 그렇지는 보통 않죠. 이런 경우 분기 더미 쓸 때는 어느 한 분기 다 나쁘지 않고 어느 한 분기가 나쁘더라도 그냥 다 이렇게 이걸 써주는 게 나중에 해석할 때 2분기는 이렇게 플러스의 값을 보이지만 T값이 낮으니까 0이나 마찬가지가 해서 2분기하고 4분기는 끊는 값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범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에너지 바우처에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게 하나 있고, 한전에서 도시 가스회사에서 가격 할인해주는 그런 할인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한국에너지재단이라는 데서는 효율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창호나 단열 뭐 이런 그런 그 사업도 하는데, 근데 어떤 정책을 뭐 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하게 도와주는 게 필요한지, 적정 소비량을 사실 추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 가구라고, 에너지는 필수제니까 저소득 가구라고 하더라도 1년에 뭐 100만큼의 소비를 최소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소비를 하는 게 맞는지, 그 기준되는 소비량을 사실 정해야 되는데, 그걸 잡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소득 수준이 한 우리나라 중위소득쯤 되는 그 가구에, 그러니까 소득을 우리나라 가구 쭉 그 소득 수준을 이렇게 쭉 내놨을 때 50%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는 그 소득 수준에 있는 그 가구들, 그 가구도 뭐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리 한 1,800, 900만 가구니까 그거를 소득으로 놓고 분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정기 분포들이 취할 거라고요. 그럼 이 중간가 베스에 속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그 중간값에 속하는 가구가 뭐 100만 가구가 있다. 근데 100만 가구의 소비량을 보니까 어떤 가구는 뭐 50을 쓰는 가구도 있고, 어떤 가구는 뭐 100을 쓸 수도 있고, 뭐 200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그 가구들의 한 평균 정도 소비를 보장해 주면 뭐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평균 정도의 소득을 아까 중간 소득에서 평균 정도의 소비를 하는 소비량이 얼마만큼이냐고 한다고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가구별 에너지 소비량이 쭉 데이터가 있으면 가구 소득하고 어떤 주택에 사는지, 그 주택 면적은 얼마인지, 가구 수는 얼마인지, 이런 거로 그 소비 함수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이거 저기 강의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이제 함수를 설정하는 거죠. 가구 i번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이거는 가구 i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이제 중요한 변수, 가구 번수나 주거 면적, 소득, 또 그 외에 기타 이제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들, 그거를 이제 벡터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x1i, x2i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1i는 이거는 뭐 x1은 가구 원수, x2는 주거 면적, x3는 뭐 소득, 이런 식으로 펼쳐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축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게 이제 D라는 거는 더미 변수인데, 이 연구에서 보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것들이 다 가구 특성이 다 동일한 가구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소비량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걸 보고 싶다는 거니까,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가구하고 부산에서 하는 가구가 소득 수준이 같다고 해서 에너지 소비도 똑같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춘천이 훨씬 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겨울에 특히 이제 남방향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소득이 다른 조건이 다 같다고 하더라도 지역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지역 더미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더미 변수를 쓰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광역시도로 한다고 하면 17개 시도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는 2017년 에너지 총조사 가정부문 중 일반 가구 자료를 활용했는데 그 광역시도, 기초자치가 아니라 광역시도라면 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뭐 광주, 대전,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17개 시도에 8,253가구 소비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한 거죠. 이제 그때 추정 결과 보여드릴 텐데 더미원 썼기 때문에 상수항 다 17개 시도의 모든 더미를 다 한번에 다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가민공통성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뺐어요. 뭘 뺐냐? 여기서는 연구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떤 걸로 잡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충청도를 기준으로 충북을 기준으로 잡았다? 사람들이 충북 기준으로 뭐 서울은 얼마 더 쓴다, 뭐 어디는 얼마 더 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서울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훨씬 더 이렇게 그 이해하기가 좀 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이거는 추정 결과고요. 여기 추정 이건 이제 나중에 그 계산한 결과고 이게 이제 원래 보고서 원본인데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올려야 되는 제가 그냥 가구 원수, 거주 면적, 월 평균 소득 그리고 어떤 난방을 연탄 난방을 하는지 석유 난방을 하는지 이것도 더미 변수를 쓰는 거예요. 연탄 난방을 하는 거하고는 연탄 1하고 나머지는 다 0. 석유 난방은 석유 난방하는 거하고는 1주고 나머지는 다 0.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여기 빠진 게 도시가스가 있다.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준이 되는 그거는 서울 도시가스 소비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형태인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가구주 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가구원 그리고 그 외에 뭐 성별, 뭐 아파트인지 뭐 도시에 사는지 뭐 건축 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영유아 가구 5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점은 독거노인 가구인지 아닌지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지역이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한 페이지만 넣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쪼갠 건데 그거를 6개의 그 함수를 만들어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머지 이는 안 쓰고 가구원수, 주거면적, 월평균 소득만 하고 지역 더미를 쓰는 거고,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다 설명 변수를 집어넣어서 해서 추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정치고 이건 표준 오차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면 TT 통계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 독자들한테 네가 구해봐 하는 거는 좀 성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통 별표를 표시를 하셔서 이게 3개가 붙은 거는 1% 유의 수준, 2개는 5%, 3개, 하나는 10%. 그래서 판단은 독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 유의 수준인 것만 믿어. 나머지 다 기각했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이제 5%를 많이 그 기준으로 삼죠. 근데 그렇다고 10% 유의 수준을 설정한 거는 아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게 그건 사람마다 좀 판단할 수 있는 다르니까. 근데 하여튼 대충 추정한 거 보면 대부분 다 유의 수준이 다 높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행단면 분석, 행단면 자료 굉장히 샘플 수가 많으면 사실 대충 T 통계라는 건 다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뒤에 이제 이 더미 변수
집어넣어서 한 거 보면 좀 뭐 이상한데 뭐 이게 어느 지역은 서울보다 적게 가구당 소비량이 적고 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떤 지역은 많고 적고 이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시 이제 계산을 해서 정리하는 게 이거 아까 그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거 이제 추정 식들에 따른 결과인데 서울 대비 그 가구별 에너지 소비량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서울이 100이라고 하면 부산은 1-2 추정 결과로는 한 70%, 68.8,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다 동일한데 지역 차이로 그 소비량 차이가 부산은 서울보다 30% 적게 쓴다는 거죠. 반면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거의 한 40% 더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강원하고 부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소득 가구원 수, 뭐 주택용 다 같은데도 단순히 지역 차이만 가지고 강원이 2배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강원도에 거주하는 가구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지원 정책은 어디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다 동일한 지원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소비량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 동일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보면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지역별로 어떻게 차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또 사실은 별개의 문제죠. 물론 이렇게 추정한 걸 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서울을 100만 원 지원하면 부산 70만 원, 강원도는 140만 원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제 이거는 단 한 개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해본 거기 때문에 이 추정 이 결과가 안정적으로 매년 동일한 그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의 어떤 기온 우리가 좀 그런 다 고려를 했지만 기온이나 에너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의 어떤 좀 특이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추정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활용하려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두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또 이제 별도의 어떤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결정해야겠죠. 이렇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특히 같은 경우는 평균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만약에 이 안정적인 결과가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은 100이고 그때 강원도 소비는 140이고 부산은 70이고 그래서 강원도는 140만 원을 주고 부산은 70만 원을 주는 게 적정한 것 같다. 그럼 부산 분들이 우리가 같은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과하고 그걸 정책화해서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냥 다시 한번 제가 이 전체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 분석을 해서 그거를 활용한 그 보고서나 논문이나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서론에서는 현황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물어보겠다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황하고 문제점을 이제 좀 자세히 통계 자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하고 이런 통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그냥 그거만 보고 바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 계량 경제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 기준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개선 방안 같은 거, 정책 시사점 같은 걸 뒤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사이에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런 이런 소비 행태 분석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내가 가구 에너지 소비 행태를 처음 분석하는 거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에 선행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면 선행 그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거 포함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보고서 아니면 논문 서술 방법이 있습니다. 학술 논문도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많이 하죠. 이거는 이제 횡단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 질문 있으면 일단 하세요. 이제 모형을 저렇게 쓸 때요. 예. XI 뒤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X1, 2, 3, 4 이렇게 모형을 쫙 늘려뜨려서 그렇게 상관없어요. 근데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설명 변수가 앞에 그 테이블에서 봤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다 써주는 게 보기가 이제 싫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이게 yi는 상수함 있고 플러스 베타 이걸 뭐 우리 보통 베타 제로로 표시하는데 베타 1 x1 i 플러스 베타 2 x 2i 뭐 플러스 q 베타 n 베타 k요 x k i 플러스 이제 지역 더미는 뭐 첫 번째 지역 더미 여기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지역은 감마 2t 두 번째 지역 더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7개 지역이니까 16개만 해서 감마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별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우리 이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앞에서는 우리가 피규어 자료를 가지고 해서 많이 쓰는 이제 계절 더미 활용하는 거, 지역 더미를 쓰는 거.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우리는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지역별로 소비량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역 더미를 지금 표현을 해줬는데 실제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런 거 주거
그 주거라든지 아파트라는 거, 여기 아파트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범위 변수를 넣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1, 아파트가 아닌 가구에 사는 가구는 0의 값을 주는 거죠. 범위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무슨 뭐 연립주택도 있고 뭐 상가 건물에 있는 그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이렇게 뭐 아파트는 1, 뭐 단독주택은 2,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양적인 그 어떤 값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건 건축연한은 아마 그 기간을 구분해서 뭐 몇 년 이전, 뭐 어느 기간, 그 기간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이게 이것도 다 범위 변수, 연탄 앞에서 말씀 이것도 다 범위 변수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 연탄 가구, 난방 가구 1, 벽사는 가구 0, 물변수. 범위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실제로 이런 그 범위 변수를 뭐 써서 하는 것까지는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이게 어떤 의미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덤인지 절편덤인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절편덤이면 이 종축을 끊는 점의 차이만 있는 거고, 기울기덤이라고 하면 아예 기울기 자체가 그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이번 시간에는 보여드리지 않은 게 연구사의 두 번째 거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더 재미있는 광고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도시가스 소비 구조가 변했는지를 한번 보는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급 기법을 써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기법을 쓰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제 월 데이터를 써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여기 이제 소비 구조가 기존 이제 선행 정보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금 검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되고, 사실 이게 여기 핵심인 거는 이제 구조 변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그 소비 구조가 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베일 패널 테스트라는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구조 변화 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시기에 도시가스 소비, 어느 석유화학 산업의 도시가스 소비 형태가 2008년, 2012년 10월, 2012년 3월에 구조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구조 변화가 없었던 걸로 해서 추정을 하면 완전히 다른 추정치를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추정치에 근거를 두고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정책을 취한다든지 엉뚱한 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 범위 변수 가지고 이제 뒤에 쓰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추정 기법 이런 거를 보다는 이제 기존 연구 몇 개 더 소개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어떤 식으로 실제 연구에서 활용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내용 위주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질문 있으면 이것도 있고 전력 소비 부조별화와 관련돼서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보여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면 지금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뒤에 저거 좀 꺼주시죠.